유튜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33살 여자예요. 현재 제 몸은 37주차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이고 아이를 낳을 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서인지 막달 임산부로서의 불안감이 꽤 생겨난 상태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의 아이가 첫 아이인지라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진통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 터라 괜히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막달차 임산부들이 다 이럴 거라 생각을 하니 그리 혼자만의 불안감이라고 치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가지 민감들이 교차를 한답니다. 최근 들어 골반도 많이 눌리는 기분이고 이상하게 아래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심해진 바람에 태동 검사도 할 겸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고 있어요. 얼마 전 출산 전에 마지막 검진도 마쳤고 요즘은 팔다리가 너무 퉁퉁 붓는 바람에 남편을 데리고서 집 밖으로 산책도 더 자주 나가며 제 딴의 몸을 많이 풀어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커다란 변화 없이 출산만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임신 전부터 시작되었던 시댁의 지나친 참견과 간섭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의 저의 정신상태는 늘 지옥불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답니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만을 생각하려 하며 살았는데 자꾸만 옆에서 저를 찌르고 괴롭히려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을 말리고 피할 재간이 없더군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어디에다가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도 제대로 된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름이 터지듯 한 번에 불붙듯 새어나온 저의 억하심정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남편은 없는 집 자식입니다. 뭐 저도 굳이 돈으로 따지고 보자면 저희 부모님이 가진 아파트 한 채 말고는 제대로 된 노후자금이라고 할 것도 없으신 분들인지라 저 또한 없는 집 자식이긴 한데요. 남편은 제가 봐도 참 열악하게 컸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부족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아주 칼같이 썼었고 뭐 하나 같이 데이트를 하며 외식을 하더라도 남편이 워낙 칼같이 더치페이를 요구했는지라 정이 떨어질 때가 은근히 많았어요. 하지만 허세를 부리면서 저한테 똑같은 양의 돈을 쓰도록 강요하던 더 최악의 전 남친과는 달리 자기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고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이걸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데에 쓰고 싶어서 아끼고 싶다며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허세 부리며 더치페이를 해대는 남자보다는 진솔한 제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없는 집 자식이어도 좋다며 두 팔 벌리고 시집을 갔어요. 둘 다 결혼을 하고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 부족한 형편이었고 그래서 각자 대출도 받고 해서는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체를 빚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었지만 마음만은 그리 괴롭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대학 들어가던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느라고 옆에 빚이 늘 딸려 있었거든요. 그저 빚 생활의 연장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없는 살림으로 잘 살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시댁의 기둥 노릇을 하면서 용돈도 다달이 30만원씩 보내주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돈을 좀 더 줄이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내버려 두려 했죠. 아들한테 돈을 받고 사는 시댁도 오죽 속이 편할까 싶기도 하고 남편도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고로 남의 집 기둥한테는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남의 집 기둥인 걸 뻔히 알면서도 시집을 온 거였으니 따로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뭐라 잔소리를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만 다달이 들어가는 용돈 외에 시댁으로 나가는 지출은 꼭 저와 상의를 하고 나눠 결정을 하기로 했죠. 이를테면 명절마다 제사 준비를 한다고 보내는 음식값이나 부모님 생신 용돈 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시댁이 저를 향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달이 용돈 말고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더더욱 돈 나갈 일이 많다면서 자기 월급을 더 빡세게 저축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이게 다
제가 뒤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실제 남편의 월급은 남편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제 회사를 다니며 버는 월급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연애를 했었을 때처럼 생활비는 같이 쓰는 통장 하나에 돈을 모아서 쓰고 있었고, 제 이름의 통장 하나에는 아이 출산을 하면 들어갈 돈을 미리 모아놓겠다고 또 다른 저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대표로 전화를 했다는 말씀과 함께 며느리가 요즘 아들 돈 관리를 하고 있냐면서 다짜고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따로 월급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만 혼잣말을 하는 듯,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용돈을 짜게 주는 거야 요즘? 웃기는 놈일세. 라고 말이죠. 아들이 용돈을 다달이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 텐데, 저희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라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 아니셨고요. 저 결혼하고서도 이런 말씀을 눈치 보라며 해대셨고, 저 처음 막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남편이 아닌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태어날 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미리 차단하고 그 돈으로 자기 용돈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죠. 그러니 저로는 그런 아버님이 편치 못했어요. 어쩔 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기도 하셨고, 제겐 두 분 모두 다 정말 돈독이 올라도 한참 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돈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곧 애기도 태어나고요. 라면서 대답을 했었어요. 그저 아들네 부부가 사는 곳도 그리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으니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월급에 내 아들 월급이면 충분히 벌어먹고도 남을 돈인데 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를 하냐? 나 때는 말이야. 자식 하나 놓고 건사하겠다고 뼈 빠지게 벌어다가 네 남편도 다 먹여 키웠다. 네 시누이 둘도 내가 그렇게 벌어 먹여 키웠고 부모한테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자식이. 라고 말입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째 이리도 자식을 마치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것 마냥 말씀하나 싶더군요. 당연히 키웠어야 했기에 돈 벌어서 남편을 키우셨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나 남편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세상도 아니고 5만 군데의 아파트들은 죄다 10억을 웃돌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가난한 저희 부부에게 자신들이 애를 키웠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용돈을 넉넉히 주라고 하는 말을 너무 당당히 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참 뻔뻔스럽게 보였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된 말 한 번을 하지를 못한 채 그 승질에 입을 꾹 다물고서는 죄송하단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고요. 그날 남편에게 참 당신도 힘들겠다면서 슬쩍 위로의 말을 꺼냈는데요. 제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참 지독하게 알바비를 뜯어가시더니만 직장 다니면서는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용돈을 받아가신다고 말이죠. 자기도 부모님이니 효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며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는 무슨 100만 원을 옆집 애 이름 마냥 부르며 요구를 해서 힘든 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시부모님이 용돈으로 100만 원씩이나 타가신 적이 있는 줄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는지라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껌값이라면서 그냥 충분히 주고도 남을 돈일 수 있겠지만, 저나 남편에게는 우리 형편에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 용돈으로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도 않은 일이었고요. 저희도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펑펑 드리며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충분히 괴롭고 힘들었네요. 그러는 상황에서 자식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우리 시부모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단체로 염치가 없구나 싶었죠. 참고로 여기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시댁 식구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랍니다. 시누이들은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하나는 저보다 어린데요.
둘 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시집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다들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는지라 시부모님께서 돈 쓸 일이 많으셨나 본데 그 돈을 시누이들한테서 더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착한 제 남편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게 늘 저도 불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임신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용돈 문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경도 무지하게 쓰였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이 큰일을 겪었어요. 회사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바람에 비보험 처리로 해결을 하느라 큰 돈을 썼답니다. 하필 재수가 없게 외제차에 부딪힌 바람에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합의금으로 나갈 뻔했는데 그마저도 차주분께서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값을 조정해서 지불을 했어요. 그래봤자 저희는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해야 했지만요. 결국 그 돈 지불하겠다고 저희는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하고 있던 통장을 털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한동안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무슨 외제차 한번 스친 걸로 돈 1,000만 원이 빠져나가냐면서 이놈의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월급쟁이 인생을 빨리 탈피하게 굴렀다며 지긋지긋하다고 술을 들이붓기도 했어요. 임신한 저 생각해서 혼자 막 마시진 않았지만 제 눈치를 보는 듯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고 남편에게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모아서 노력하며 살자고 많은 부분을 북돋아 주려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고자 흑수저끼리 용기 내서 결혼을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훈훈하게 서로 배려하고 끝내려 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는 용돈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다달이 30만원씩 시댁으로 보내고 있던 그 돈을 줄여야겠다면서 용돈을 20만원으로 낮췄더라고요. 10만원씩 12개월을 모으면 120만원이고 그 돈으로 얘 기저귀 하나를 더 사고도 남겠다며 말이죠. 저야 뭐 우리가 벌어서 우리 가정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면 좋은 것이었지만 과연 시부모님이 가만 계실까 싶더군요. 평상시 30만원의 추가 용돈이 없는 걸로도 불만을 가지시던 분들이었는데 과연 10만원이 줄어든 이 상황을 잘 견뎌하실까 싶어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만삭이 되는 때까지도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전화에 시달리면서 왜 용돈이 이렇게 줄어든 거냐는 원망의 목소리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시부모님에 이어서 직업을 가지고선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살고 있는 시누이들까지 정말 넷이서 돌아가며 저한테 용돈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져묻는 바람에 저는 아이태교를 도무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뱃속 아이에게는 엄마의 심리 안정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던데 사방팔방으로 돈 얘기에 눈깔이 뒤집힌 채로 달려들려고만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어요. 남들은 요즘 백신 걱정에 코로나 걱정을 하며 산다던데 저는 오늘은 시댁에서 또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내내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만삭 임산부가 마음고생으로 살이 찔 생각도 못한 채 야이어가니 남편이랑 친정에서도 걱정이 많았고요. 남편은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면서 늘 저를 대신해서 시댁에 전화를 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돈 문제로 신경 쓰게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용돈은 자기가 재량껏 주는 건데 왜 그걸 며느리한테 따져묻고 있냐는 소리를 해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며느리한테도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었고요. 급기야 작년 결혼하고서 이 집에 전세를 내고 들어갔을 때에도 하지 않았던 집들이를 이제 해달라면서 넷이서 쌍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시댁 식구들을 한 번도 부를 생각을 안 하냐고 혼을 내면서 말입니다. 제가 며느리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자주 집으로 시부모님도 부르고 시누이들한테 안부 인사도 하면서 며느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순간 눈물이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말입니다.
쥐뿔도 해준 것 없이 얻어먹고 받기만 하던 시댁 식구들인데 내가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내 역할에 충실하고 베풀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니 처음엔 배가 만삭인데 어떻게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냐면서 애를 낳고 나서 몸을 다 풀고 나면 그때 꼭 집들이를 하겠다면서 시부모님을 말리려고 했죠. 시누이들한테도 그나마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들이니까 지금 제 사정을 설명하면서 당장의 집들이는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명절에도 혹여나 싶어서 시댁을 찾지 않았었고 다만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따로 제사 준비를 위한 용돈을 남편이랑 보태서 같이 드렸거든요. 용돈에 제사 비용까지 조금 더 보탠 돈 40만 원을 말입니다. 그게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었고 저로서는 제 친정에도 그렇게 퍼다주지 않고 있었는지라 분명 큰 돈이고 신경을 많이 쓴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명절 끝나고 평일이던 지난주 금요일에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네요. 넷이서 마스크도 덜 쓴 채로 저희 집 현관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짜잔! 하면서 놀래킨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 진짜 심장이 떨어지고 뭐고 놀란 건 둘째치고 남의 집 앞에서 이 무슨 소란을 갑작스런 방문이냐면서 목구멍까지 화가 나와서는 혼났습니다. 첫째 신우는 어차피 둘이서 퇴근하고 밥 먹을 거 아니야? 집들이 한다고 생각하고서 어디 한번 밥상 좀 내와봐. 어디 우리 집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차림 좀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말해줘. 다음날 주말이니까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면서 아예 짐가방까지 푸는 막내 시누이를 보니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서 나를 괴롭히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더 분해 죽겠고 남편은 남편대로 임신한 며느리 집에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짓이냐면서 막 내보내려 하고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명절에 나타나지도 않고 돈만 딸랑 보내는 니들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둘 줄 알았어? 밥이나 차려 내보라니까. 니들 작년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집들이도 안 했잖아. 그거 그냥 지금 하라고. 니들 저녁 먹는데 반찬 몇 개만 더 얹으면 되겠구만. 뭐 힘든 부탁한다고 이렇게 정색들이야? 라면서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저희 집 거실에 앉으셨고 시누이들은 지들끼리 우리 집 구경을 하겠다면서 저희 안방까지 헤집고 들어가더라고요. 냉장고까지 열어보면서 이거 좀 구워내면 되겠네. 니네 집 주변에는 뭐 배달 맛집 없냐? 라고 하며 차려낼 음식이 없으면 차라리 배달 음식도 괜찮다며 핸드폰을 켜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불편했는지라 속에서 내장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가뜩이나 평소에 시댁 식구들한테 번갈아가며 용돈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내게 스트레스를 주던 그 인간들이 내 코앞에 와서는 또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속이 뒤틀리고 배도 살살 아파오고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머리는 새하얘지고 그렇게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듣기 싫어 죽겠는 시댁 식구 넷의 목소리를 번갈아 듣다가 비명을 내질렀어요. 제가 하혈을 했거든요. 저도 임신이 처음인데 갑작스런 하혈에 겁이 덜컥 나서는 남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고요. 그러니 남편은 더 새파랗게 질린 채로 119에 전화를 했다가 직접 데리고 병원을 가겠다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가 결국 남편도 어쩌냐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더니 결국 119가 먼저 도착을 해서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병원에 도착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선 그 후 이제 살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정신을 잃었고요. 깨어나 보니 다행히 얘는 멀쩡했는지 배가 여전히 불렀고 의사가 옆에서 저를 혼내듯이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한다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막달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와서 아이 생명도 무사하고 다들 건강하니 되었다며 몸조리를 이제라도 무조건 신경 써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남편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내가 왜 니네 가족들 때문에 애까지 이럴 뻔했냐고. 니네 가족들은 정말 왜 그런데? 나를 왜 가만히 못 내버려 뒀어? 단체로 지랄들이냐고. 라면서 병원에서 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질렀고, 괜히 그러다가 의사가 또 진정해야 한다고 해서 막 화를 집어삼키면서 겨우 진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혼자 남편이 준 이어폰 끼고서 막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가며 최대한 기분을 진정시키려 했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주말 내내 제 몸 상태 경과를 지켜보고 난 후 겨우 퇴원을 했어요. 이러면 조상기가 있을 수 있고 또다시 하일이 생길 경우엔 그때 바로 출산까지 쭉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최대한 주의하라는 의사의 당부를 들은 채로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도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던지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시댁 식구들이 그대로 저희 집에 있대요. 이것들이 단체로 제가 입원한 주말 내내 우리 집에서 호강을 하며 쉬고 있었던 겁니다. 지들 때문에 하혈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전화 한 통 하지를 않던 연놈들이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간땡이가 부었어는 제 집안에. 정말 미친 것들이더라고요. 단체로 약이라도 빨았나 싶었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퇴원을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오빠가 다 같이 병원에 찾아와서는 남편이랑 같이 데리고서 집에 와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으신 채 그저 저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무조건 우선이라면서 서로 농담을 잘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웃으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구석에서 시댁 식구들이 그대로 있으니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이 폭발을 하셨어요. 설마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 응급실 실려갔었던 거야? 라면서 엄마가 저한테 확인을 하겠다며 먼저 물으셨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집들이 하라면서 와가지고 라며 저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 현관에서 시댁 식구들 신발을 들고선 너 뭐하고 서 있어? 저것들 당장 안 쫓아내? 라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던져대셨고, 그 와중에 제 남편에게 빨리 식구들을 쫓아내라면서 아주 발광을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듯 욕을 퍼붓는 바람에 뒤에 있던 아빠랑 오빠까지 나서서는 남편의 등을 밀어버리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정신 나간 짓 좀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가라고 했잖아. 라면서 막 집 밖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대로 배를 움켜쥐고서는 화를 가라앉히겠다며 억지로 머릿속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저 또 화해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시누이들부터 발로 차대며 쫓아내는데, 시누이들은 진짜로 저희 남편한테 발로 까이고서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죽이네 살리네 하며 달려드니 겁에 질려서는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기다린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다가 결국 미친 년놈들 소리를 들어가면서 쫓겨났어요.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싸다고도 맞으셨고, 그 상태로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다가 제 남편 손에 질질 끌려나가셨습니다. 아휴, 그러니 저는 다행히 속이 시원하다며 애국가를 부르다 말았고, 나가는 시부모님 얼굴을 확인하고선 문 닫아! 라며 남편에게 마지막 한 방의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니 제 남편은 망나니 시댁 식구들을 둔 죄밖에 없는데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저희 집에서 완전히 쫓아낸 후에야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 앞에서 한참을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답니다. 당연히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계실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자기 부모님을 대신해 용서를 빌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는 그날 후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러 주시며 출산까지 저를 보살피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저희 오빠랑 아빠는 거의 매일 보초를 서듯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저희 엄마 앞에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용돈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며느리한테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경고를 날렸고 그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벌벌 기면서 마지막으로 문자 남겨. 우리가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다시는 연락을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연락을 해왔네요. 이러다 남편이 진짜 용돈을 끊어버릴까 싶었는지 마지막으로라는 말에 느낌표를 넣어서는 강조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그것들이 정말 연락을 또 하나 안 하나 늘상 벼르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욕을 한 사발 날렸고 남편은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면서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한테 의존하지 못하게 해야 저도 그렇고 제 아이도 정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시부모님은 남편이 용돈을 끊기로 결정한 사실을 모르시고 여전히 알랑방구를 끼려는 듯 남편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려고 시도해오고 계시는데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전화를 무시로 일관하며 시댁 식구들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저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내 아이 출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신경쓰고 살려 노력하는 중이고요. 저 이제 진짜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쫑을 내고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10년차로 가정주부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재취업을 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산 지는 아직 1년이 좀 되지 않았고요. 갑작스레 가정주부로 10년이 넘게 살다가 왜 다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시작하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였죠. 저희 남편은 정말 건강하고 또 매사에 밝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동아리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애들을 데리고서 주말 축구교실이나 등산도 자주 하러 다녀주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몸으로 자주 놀아주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라 했고 저 또한 TV만 보며 쉬려하는 다른 집 남자들과는 다르게 가정적으로 굴어주는 저희 남편을 참 고마워하고 살았고요. 이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따뜻했고요. 이런 저희 부부의 사이는 늘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하늘은 시커매졌고 저희 부부를 포함한 저희 주변 가족들의 하루들은 너무나 암울해졌어요. 다른 암도 아니고 치유가 되기 힘들다는 대장암에 걸려버린 바람에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말도 못하고요. 갑자기 암에 걸려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수술까지 받으며 퇴사를 하게 된 남편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천만다행이게도 저희 남편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여서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것들은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입에 있어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급하게라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정말 제 취업이 힘들었는데 아는 사람을 건너 소개받아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정신없이 사는 중이고 그 와중에 제 남편 항암치료도 도와주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하지만 늘 남편을 생각하면 저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던 잘나가던 사람이 자기 동료들은 승진을 꿈꾸며 매일같이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는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겠나요.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불쌍한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더라고요. 가끔 보는 남편의 모습이 많이 야위기도 했고 또 전과 달리 더 이상 아이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다며 가만히 방 안에만 누워 지내는 남편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아빠의 병이 와닿는 건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심지어 아빠가 어색하다며
거리를 두기도 시작했어요. 화목하던 우리 가정은 갑작스런 남편의 암 수술로 모든 게 뒤바뀌었고, 하다못해 자식과 부모 사이 간의 애틋한 감정까지도 선을 그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암이 참 죽음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저는 저라도 남편의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바짝 붙어서 살았어요.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집에 와서는 아이들보다도 남편을 더 챙기면서 남편이 빨리 쾌차하고 또 다시 밝아지길 손꼽아 기다렸죠. 저의 배우자이기에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도 두고두고 고마워했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에서 제 몸까지 덩달아 상할지 모른다면서 걱정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번갈아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제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가끔 나들이 할 때 같이 껴주기도 하는 등 저와 제 남편이 기운을 차리도록 만들어주려고 해서 힘든 줄을 모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른 커서 대학을 갈 때까지 남편이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그건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쾌차하려고 노력을 하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도 어째 한 번을 집에 찾아와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당신 아들이 암에 걸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집에서 완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요양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누구보다 통곡을 하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암에 걸리게 했다며 자기 탓을 하기도 하셨고, 또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남편 앞에서 하며 남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기는 또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새삼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준 친어머니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간은 늘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저를 시켜먹고 힘들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시집살이로 어머님을 많이 미워라 했거든요. 불편하기도 많이 불편해 했었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차별하시는 듯 저 혼자만 부엌 안에 보내놓고 설거지든 뭐든 일을 하게 만드셔서 시댁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잘 챙겨줘서 그 외로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딸마냥 예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를 남보다 못한 종부리듯 하는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는 늘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랬던 어머님은 남편이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제 남편을 못 보고는 못 사는 분이고, 늘 자기 아들을 챙기겠다며 아들 얘기를 가장 먼저 입 밖에 꺼내는 분이셨는데요. 어째 하는 짓은 점점 저를 골탕 먹이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있는 듯이 굴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죽으면 그 후에 더 이상 며느리를 시켜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말이죠.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는 제 남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면서 옆에 꼭 붙어 계시곤 하셨거든요. 그게 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녁이 다 늦어지도록 집에 있다 보니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제가 출근을 한 사이에 제 냉장고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제가 아까워서 숨겨둔 고기를 마음대로 버리신 적도 있었고, 제가 아끼는 반찬통이 녹슬었다며 그냥 또 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제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손대시는 걸 너무나 당연스레 하더니만 급기야 제 안방에 찾아와 제 화장품에까지 손을 대며 아줌마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화장품이라며 무작정 버리신 적도 있었죠. 그걸 저는 나중에야 쓰레기 봉지를 버리려고 봉투 안에서 발견을 하고서 알아차렸고요. 내 집 냉장고에 이어서 화장대까지 뒤져보며 내 살림을 간섭하는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는 딱히 그만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후 겨우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남편을 억지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억지로 어머님을 집에 못 오게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암 걸린 아들과 생리배를 하게 만드는 폐륜 며느리라고 욕을 먹을 게 뻔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자주 집을 찾아오고 또 와서는 제 물건과 살림에 손을 대시더라도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언젠가 자기 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분명 알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저한테 고맙단 한마디를 하며 위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본인 아들이 암에 걸려 슬픈 만큼 저 또한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빠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에 너무 슬펐는데요. 이런 저한테 위로의 한마디도 해주질 않더라고요. 집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며 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내기는커녕 자기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야, 너는 네 남편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른 채 잔소리를 하셨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인상을 찡그리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입 안 닥쳐? 시끄러워서 이 정신없는 거 안 보여?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며 엄마, 애들 앞에서 왜 그래? 라며 시어머니를 나무랐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니 제 목소리는 예전부터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컸었어. 네가 아픈데도 목소리 조절을 안 하니 화가 나서 라고 하면서 제 탓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쁨을 받겠다는 욕심까지는 없었지만 그냥 미움이라도 받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도 행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암에 걸린 부모의 심정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진상짓들을 하나씩 싹 다 무시를 하며 괜찮다고 저 스스로를 달래기만 했던 것이죠. 이게 곪아서 터지게 될 줄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어머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내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오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주 동안 남편의 몸에 좀 큰 이상이 찾아왔어요. 항암 약물 때문인 건지 남편이 부쩍 구토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 혼자 애들 둘을 벌어먹이면서 살던 중이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반찬을 주기적으로 대신 만들어주기도 해서 신경 쓸 집안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준 반찬 냄새를 맡자마자 헛기억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반찬 뚜껑을 열었을 뿐이었는데도 그 냄새가 바로 남편의 코에 전해져서는 이 사람 비유를 역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헛구역질만 하더니 그 후로는 조금씩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했고요. 점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지는 건지 음식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맛이 역하다고 못 마실 때도 많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얼음물을 마셔대면서 가까스로 수분 보충을 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 항암 치료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암이 전이된 건 아니었고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꾸만 안 하던 구역질까지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니 보는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기 힘들기도 했고 애들도 아빠 보는 거 너무 힘들어했고요. 온 가족들이 나서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최대한 아빠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면서 말 하나도 조심조심 하려고 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을 어떻게 잘 먹이고 살찌울 수 있게 할까 싶어서 최대한 비린내가 나지 않는 음식들을 찾아보면서 식사 대령을 했어요. 그 와중에 친정에서도 저를 돕겠다고 남편 몸에 좋다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현금으로 간간히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친정의 도움마저도 없었으면 저 혼자 애둘에 항암 치료받는 남편까지 정말 힘들어 졸도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웃겼던 것은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옆에서 간호해주며 손주들까지 챙기는 것은 저였는데 이런 제가 남편의 토사물을 받아낼 때에도 저를 향해 잔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야, 너는 봉지를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애가 불편해서 토를 잘 못하잖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똑바로 봉지 안 드니? 이거 말고 좀 더 튼튼한 건 없어? 냄새나게 이건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저의 행동들에 잔소리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눈에서 힘들어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옆에서 제 아이들조차 엄마 힘들다고 고사리 같은 손 하나를 거들어 주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토를 막 하고 나서 첫마디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주 잠시 뚱해 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린 건지 저한테 잔소리를 도로 시작하셨어요. 자기 전에 비닐은 새 걸로 침대 옆에 딱딱 가져다 놓고 푹 자지 말고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깨서 내 아들 상태도 확인하고. 너 똑바로 할 수 있지? 똑바로 해. 내 아들 한 번 더 암이 전이 돼서 입원하면 난 너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저 하나 때문이란 듯이 탓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에 도저히 시어머니 말씀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길도 너무 괴로웠고 퇴근하는 길에도 집에 간다는 기쁨보다는 집에 가서 또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엄청 괴로웠어요. 그러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쥐어박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지 요즘 여기저기서 한과일 과일이며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추석이고 뭐고 당장 명절을 지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단 음식물 냄새를 못 맡아서 구역질에 구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감히 기름에 뭘 튀겨보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저는 그간 남편을 대신해서 10몇 년 만에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는 미친듯이 돈 벌어오면서 달려오다가 이제 막 다가온 추석 한가위에 휴식이라도 취해볼 요량으로 마냥 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제가 더 연말까지는 일을 하며 더 고생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한숨 더 자보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자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고요. 그러니 저도 정말로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의 명절이고 뭐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암 환자의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힘들어하는 중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댁 명절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였고 이건 시댁에서도 저희를 배려하기 위해 먼저 신경을 끄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혼자 팔짱을 끼고서는 거실에서 각을 잡고 앉아 계시길래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치가 너무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네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어? 제사 안 지내겠다고 말했니? 왜 네 남편이 이번 추석의 명절을 안 지낼 거니까 모른 척 하란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이 아파서 당연히 추석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는 저한테 제가 이간질을 했냐는 식으로 말하는 어머님의 의중이 너무 기분 더럽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는데 보고 싶은 남편은 방 안에서 자고 있고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화부터 내니 저도 그 당시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놀다 온 거 아니고 지금도 일하다 들어와서 남편 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다가올 추석을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추석이고 뭐고 저는 좀 휴식이 필요해요. 연말까지는 더는 공휴일도 없을 텐데 저도 좀 열심히 쉬다가 어떻게든 남편 간호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듯이 바로 대꾸를 하지 못하셨고 그냥 혼자 분하다며 괜히 저를 노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 제사상 차리라는 내 말 안 들려? 내 말 들으라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앞에 있던 TV 리모컨을 제 쪽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리모컨 하나가
제 옆을 비켜서 던져나갔고 저는 순간 가슴이 쫄린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기껏 지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 아들 토사물까지 받아가면서 옆에서 간호 중인 며느리한테 추석 제사상 차리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리모컨을 던지면서까지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하다니.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맞지만 않았을 뿐 이것도 엄연히 시어머니께 폭력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이따위로 대하고 무시하니 저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지금 뭘 던진 거예요? 나한테 뭘 던진 거냐고요. 내 집에서 왜 물건을 함부로 던져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터트린 채 발악을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 남편도 방 안에서 깼는지 여보 괜찮아? 라면서 저의 안위를 막 물어봤고요. 급기야 자기 혼자 일어서서는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싸우냐면서 나왔다가 우는 저를 보고는 엄마 내 와이프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라면서 자기 딴에 소리를 지르는데 힘이 없는지 제대로 소리를 끝까지 지르지도 못한 채 자기 배를 움켜잡고서는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다가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는 와 아주 무서운 난년이 며느리로 들어왔네. 내 아들 죽으면 저거 분명히 나를 생판 남처럼 모른 척하며 살게 분명해. 이렇게라도 내가 미리미리 시켜놔야 지 이름 마냥 나중에라도 버릇처럼 할 테니 내가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며느리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 하는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분노에 타당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아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란 소리를 하면서 저랑 한판을 덧들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기분은 역시나 안중에도 없는 채로 말이죠.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대접받을 짓을 해야 제가 윗사람이라 대접을 해주던지 말던지 할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마냥 며느리인 저한테서부터 대접만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건데 저를 무시하기까지 하시면서 저한테서는 시어머니 대접을 아주 깍듯하게 받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제가 자신을 모른 척할 게 분명하다는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아있는 내 남편의 죽은 뒤를 벌써 걱정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끔찍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남편의 친어머니가 맞나 싶기도 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껏 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벙 쪄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내 남편 앞에서 감히? 나는 말과 함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 집에서 남편이 구토를 하고서는 내버려둔 토사물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를 보자마자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할지를 눈치챈 건지 순간 야 그거 아니야 내버려둬 그거 당장 내려놔 라고 하면서 기겁을 한 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로잡아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들 건데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누라인 나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는 토사물이 어머님은 더러우신가 봐요. 라고 하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면상에다가 그 비닐봉지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다 말고 토사물에 얼굴이 묻히는 순간 그 입을 꾹 다무셨고 저는 저대로 비닐봉지를 아주 탈탈 털다가 화장실 문을 닫고선 나와버렸어요. 안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떴는지 눈 뜨고 물로 얼굴을 닦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하나도 알지를 못했지만 비명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지금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밖에 나와 남편을 다시 부축해서는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엄마의 진상짓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는 한참을 해야 물을 들고 샤워라도 하는 건지 한참을 안에서 씻는다고 안 나오다가 물에 빠진 생쥐마냥 홀딱 젖어서 나오셨어요.
보니까 옷까지 다 빠셨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저한테 마른 새 옷을 빌려달란 말은 못하신 채로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혼자 물에 젖은 채로 그냥 저부터 피해보겠다며 후다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화장실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토사물 냄새가 살짝씩 진동을 했는데 저야 뭐 늘상 맡는 냄새였으니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사상 어쩌고 하면서 남편 속을 뒤틀리게 할 만한 음식 얘기를 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네요. 집안에 남은 토사물 냄새보다 사라져버린 시어머니의 존재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쭉 시어머니랑은 추석이 되도록 연락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또 제사상은커녕 제사의 제자도 제 입에서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암 걸린 남편 하나 챙기기도 벅차 죽겠는 사람한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다니 그 옆에는 토사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고물 더미에 깔렸어도 될 사람이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명절이 끝이 났네요.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벌써 올해가 결혼 9년차였기 때문에 명절을 시댁에서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너무나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이남 3녀 중에서 차남인 우리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고 있는 아주버님을 대신해서 이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팔자에도 없는 맏며느리 노릇을 덩달아 하며 시집을 오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사이 한 번도 힘들다고 토를 달거나 남편한테 쓴소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면 혼자 사는 불쌍한 아주버님을 매번 명절마다 북적대는 가족들 틈에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시어머니가 하도 큰아드니 걱정만 늘어져라 하셨는지라 제가 거기에 감히 내 남편이 더 불쌍하지 않냐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참고 남편도 참고 살다 보니 시부모님도 우리 남편을 맏아들로 거의 바꿔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제가 9년째 이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게 되었네요. 제가 맏며느리로 군림을 하고 있는 저희 시댁은 지방에서도 정말 총구석에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밭일을 하면서 시장에 내다 팔던 돈으로 자식들을 건사시켰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젊은 적부터 무능함의 극치였다고 해요. 그 소리를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 입으로 직접 전해 들었고요. 하도 시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못하니 시어머니가 자식들 공부를 악바리처럼 시켜가며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제 남편을 빼놓곤 아무도 제대로 머리를 쓰거나 굴려볼 생각을 하지 못했고 결국 대학이며 멀쩡한 직장에 취직을 한 건 제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서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 아주버님이나 새 시누이들은 지 오빠 콩고물을 얻어먹겠다고 서울로 따라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운이 잘 풀린 건지 아주버님은 장사를 시작하셨다가 나름 중박을 치시고는 현재 자기 집도 사고 차도 산 채로 혼자서 살고 계시고 시누이들은 둘은 시집가고 하나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 정말 잘났다고 할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저희 부부의 등골만 빼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 남편은 잘 살고 있음에도 자기 집안일에 관심 자체가 없어서 장남이기를 포기한 아주버님을 대신해서 매번 제삿날에 음식 준비하라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두둑이 보내왔고요. 또 가장 먼저 명절에 시댁에 가서는 여기저기 찾아오는 친인척 애들 세뱃돈도 책임지고 주고 장남 노릇 한다면서 시부모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돈이 있으면 매번 재빨리 보내드리곤 하면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엄청 지고 살았습니다. 무뚝뚝한 편인 남편은 이런 걸 저한테 시시콜콜 말하면서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모른 척 제게 비밀로 하고는 자기 혼자 돈을 보내드리곤 했죠. 엄연히 남편이 벌어오던 돈이긴 했으나 저희가 부부이고 우리가 함께 일고 나갈 가정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지 시댁을 챙기느라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참 야속하고 밉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꼴 보기가 너무 싫어서 급기야 30 중반에 재취업을 했어요. 제 돈 벌어서 저도 제 친정을
잘 챙겨줄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퍼주듯이 하고 살다 보니 당연스레 우리 남편이나 저한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더욱 우습게 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생전 도움 한번 주시질 않고 혼자 독고다이로 사나 싶더니만 자기 가게에 인테리어 하나 바꾸고 싶다면서 글쎄 저희 남편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 썼더라고요.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남편은 그걸 등신처럼 그냥 퍼다 줬다가 7년이 지난 여태까지 돈을 도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 형인데 돈 달란 말을 어떻게 하냐면서 아주버님 앞에서는 그 돈에 대한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의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첫째 시누이는 그나마 남편을 잘 만난 건지 결혼하고 나서는 시집갈 소식이 뜸한 편이었는데요. 둘째랑 셋째 시누이들은 정말 제 남편 없으면 숨도 못 쉬는 머저리들이었어요. 둘째 시누이는 자기 결혼할 때 결혼자금은 대달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도 시댁에 꿀리고 싶지 않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왜 지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 남편한테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또 그걸 좋다면서 허락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꿔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누이가 결혼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언니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나 오빠 아니었으면 이 식장 예약도 못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알았죠. 내 남편이 지 동생 식장까지 직접 예약을 해줬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로도 저 아플 때나 바쁠 때에 상관없이 애를 낳고서는 자기 부부 데이트를 간다면서 상의도 없이 지혜를 저녁에 맡겨놓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 찾아가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에서 때마다 김장을 보내주는데 그거 한번 맛보고 나서는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를 한다면서 철마다 집에 찾아와서는 우리 엄마 김치를 탐냈어요. 한 박스만 담아달라면서 지네 집에서 락앤란 통을 가져와 구걸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염치없게도 잘 보이곤 했습니다. 기분 나쁜 척을 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많이 지어 보여도 시누이는 절대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저한테 달라는 건 다 부탁했어요.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해준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영리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막내 시누이까지 있었죠. 여전히 30을 넘고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막내 시누이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내 남편한테 자기 자취방 월세에 학원비까지 보내달라는 소리를 잘도 했고요. 급기야 그렇게 돈을 빌려대고서도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도 내 남편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가 막내 여동생이라면서 잔뜩 애교를 부리며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그걸 어쩔 수 없다며 돈을 줬어요. 이쯤 되면 내 남편 연봉이 거의 1억은 훌쩍 넘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은 연봉이 1억이 훌쩍 넘는 고연봉 직군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실제로 많기도 많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서는 형제 하나한테 다다닥 달라붙어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남편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시댁 식구들이랑은 안 엮이고 살고 싶은데 잘난 남편을 둬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더군요. 정말 저도 이런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옆에서 사는 게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가장 속이 터질 것 같고 또 가장 속이 뒤집힐 것 같았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또 미안하던 염치 있는 모습도 한 번을 보이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맏며느리 노릇도 하고 있었으니 열불이 날 수밖에요. 그러다가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암수술을 받으시고서 2년 가까이를 요양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상태가 완전히 잘 호전된 것이 아니어서 그 2년 동안 수발을 받아야만 사실 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수발을 다름 아닌 제가 했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아버지 암수발을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저도 얼떨결에 덩달아 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과 가장 가까웠었는데 처음엔 그걸 이유로 들먹이면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두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간병인을 고용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면서 제가 직접 시아버지를 간병하길 원했었어요. 지 동생들이나 형한테는 돈을 잘도 퍼주고 살던 인간이 마누라가 고생할 것 같아서 간병인 좀 쓰겠다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속으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는데 그냥 일단은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선 네가 내일 좀 다녀와라. 네가 내일 밥은 어떻게 먹는지 좀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보면 가족들은 아무도 시아버지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정말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 외롭게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차츰 병간호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가 있고 당시 직장을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이러다 내 새끼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남편의 말대로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간병과 육아만 병행하며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 아버지 수발을 돕겠다고 하기는커녕 자기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병원 일에만 신경을 쓰라며 저를 사지로 몰아냈고요. 그런데도 저는 등신처럼 그걸 알겠다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우리 부부한테 아버님 수발을 기대는 것일 거라는 체념을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정신승리를 하면서 그 힘들던 시기를 버텼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는 남은 가족들도 제 눈치가 보이는 건지 더 이상 저희 부부를 예전처럼 찾지 않았죠. 돈 빌려달란 연락도 뜸해졌고 시어머니는 명절에 시댁이 내려가게 되면 예전보다 덜 저를 부려먹겠다는 듯 잔소리를 덜 하셨어요. 막내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서 잔소리를 들은 건지 더 이상 지 학원비까지 내달란 소리를 염치 없게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겨우 있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번 추석 전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일주일이나 먼저 시댁에 내려와 주면 안 되겠냐며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먼저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애 학교 일정도 있어서 제가 함부로 연휴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말이죠. 처음에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셨는데 아니 글쎄 다음날 저희 집에 있는 서울로 직접 올라오실지 뭐예요. 바로 전날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내려가고 싶다며 말씀을 하니까 저도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는 그 일주일가량의 추석 전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상당하고요. 글쎄 집에 있는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둘째 날 아침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방암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어머님이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그 심정을 알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말을 저한테 거듭 강조를 하더니만 지금 당장 수술을 받고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간병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식을 5이나 두신 분이 저한테 말이죠. 갑자기 불현듯 몇 년 전에 2년간 혼자서 외롭고 처절하게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순간 화가 나려 하더라고요. 화나는 건 둘째치고 이번만큼은 또다시 혼자 고생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생각을 고쳐먹으려고도 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죠? 아가씨랑 아주버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첫째 시누이는 알고 있고 서울에 와서 암검사를 받을 때에도 첫째 시누이가 동행을 했으며 첫째 시누이 집에서 하루를 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간병을 하는 것까진 첫째 시누이한테 부탁을 하기 싫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걱정을 하다가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 게 뻔하니 간병을 시킬 수 없다면서 말이죠. 참나.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자식들이 힘들고 고생할 건 걱정이 되면서 며느리가 힘들고 고생할 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게 뭐냔 말입니다. 순간 저도 욱해서 그럼 저는요? 저도 고생하고 힘든데요 어머님. 저 시아버지 때도 저 혼자 2년간 수발한 거 잊으셨어요?
저 혼자 힘들게 했던 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며느리니까 그건 해야 했지. 네 남편이 가장 돈도 잘 벌고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가 했어야 할 일이고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아주 뻔뻔하게 하고는 제 시선을 자연스레 피하시는데 본인도 그리 떳떳하지 못한 걸 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뻔뻔하게 자기 유방암 수술에 입원 후까지 옆에서 간병을 해달라 부탁하는 꼴이 우스웠죠. 하지만 더 큰 분노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의 유방암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해야지. 우리 중에 누가 해 그걸.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도 좀 잔인했다 싶었는지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집에서 쉬는데 당신이 제격이라는 거지. 라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거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저도 아이가 있고 제 부모님도 요즘 나이가 드셨다고 크고 작은 병치레를 자주 하셨던 바람에 제 정신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를 꼭 챙겨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제 몸 아파 낳은 제 자식이나 제 부모님은 챙길 것이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말을 실토하듯이 뱉어내시고는 병간호를 당연스레 맡아달라고 하시니 미칠 노릇이었죠. 게다가 저랑 같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첫째 시누이도 이미 어머님의 병을 알고 있다는데 어째 한번 이런 부탁을 할 때 먼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양해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건 둘째치고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시댁 식구란 생각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있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제가 딱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시아버지의 2년 암수발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집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자기 수술 날짜가 다 와가는데 빨리 결정을 하라고 보채는 것도 모자라 안부 연락조차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던 큰 아주버님에 이어서 둘째 시누이 그리고 막내 시누이까지 다 같이 작정을 한 듯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미리 밑작업을 하듯 인사를 건네는데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쏙 빼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며 또다시 며느리한테 부모 병수발을 들게 하자고 작전을 짰다는 것이 한눈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랑 같이 주부로 시간 널널하게 일하고 있는 큰 시누이 그리고 취업 준비한다고 명백히 백수로 살고 있던 막내 시누이는 나를 잡아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집을 찾았어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서 시댁으로 내려가기 전날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 얼굴 한 번을 보겠다면서 감히 제 집안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더라고요. 지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글쎄 시누이 둘이서 번갈아 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바쁜데 언니는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언니가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맞지. 언니가 안 하면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설마 간병인이 언니보다 우리 엄마를 잘 돌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언니가 우리 아빠 병수발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우리 엄마 병수발은 그때 경험이 있으니 완전 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언니는 우리 집 맏며느리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노인의 병간호를 하는데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이전에 병간호를 한번 해봤다고 해서 껌일 건 또 뭐냐고요. 병수발이라는 건 매순간 힘들고 괴로운 거고 그 상대가 내 부모여도 죽겠는데 내 부모도 아닌 시부모이면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겠냐고요. 누가 나한테 병간호를 했다면서 간병인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노동값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시누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마치 회유하려고 하는 듯 보이니 저도 도대체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어요. 제 뒤에서 남편은 자기 여동생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아무 말이 없더니만 처음 꺼낸다는 말이 우리 엄마 많이 아프겠다 였고요. 제가 정말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면서 거절하고 상황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 와중에 지 엄마 아픈 걱정만 하고 있는 걸 보니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첫째 신우이한테 쏘아댔어요. 염치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와서 이런 부탁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내가 아는 그 무식한 시댁이 맞긴 맞네. 지 아버지로도 모자라 이젠 하다하다 지들 엄마까지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걸 좀 보소. 내가 2년간 니들 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니들이 나한테 힘내라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준 적 있니? 아니면 수고하라고 용돈을 쥐어준 적이 있니? 어디서 그지같이 사는 것들이 오빠 하나 잘 만나서는 평생을 핏바람 먹고 살려 하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지들 부모 마지막 가는 길에 날 끌어들이려 하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제 남편한테서 가장 돈을 적게 받고 살았던 첫째 시누이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오빠 등골 언제 빼먹었다고. 다들 바쁘니까 기껏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흥분을 하고 막내 시누이는 무식하다고? 우리가 무식하다고요? 라면서 지를 비하하는 것에만 마구 열을 올렸어요. 원래 무식한 놈들이 흥분하면 더 꼴 같잖아요.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게 돈은 잘도 빌려가 쓰더니만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을 상해가지고는 흥분을 한 것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흥분한 시누이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저는 계속 할 말을 했습니다. 남은 제 남편한테요. 야, 너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마누라가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네 아빠 병수발을 2년 들었으면 이젠 감히 내 앞에서 병수발 들란 말을 꺼내지도 못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네가 사람 새끼냐고. 니들 부모 수발은 자식놈들이 들 생각을 해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이 집 구석에 시집은 죄밖에 없는 나한테 부탁하냐고. 정신머리가 하나같이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며느리라서 니네 엄마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그럼 나 이 집 구석 며느리 더는 안 해. 진짜 역겹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해주기도 싫다면서 남편을 보고 당장 이혼해 이 새끼야 라며 결혼 후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별별 욕을 다 꺼냈어요. 더 이상은 너 같은 남자랑 그리고 이 집 구석과 엮이기도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 부모 얼굴 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 새끼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인사도 못한 채 집을 나왔어요. 친정 가서 명절 보낼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추석 제사를 치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면서 말이죠. 그 길로 저는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친정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에 가지 말라고 홍군형을 내고 붙잡으려 하는 걸 제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면서 집을 찾았어요. 추석 연휴 전날에 구청에서 떼간 이혼 서류를 들고서 말이죠. 추석을 일찍 보내고서 바로 집에 들어와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추석 전 시댁을 내려가기 전에도 저를 데리러 갔다며 친정에 왔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맞고 도망쳤거든요. 그 길로 혼자 애 데리고 명절 보내러 시댁 가서는 내내 저한테 화가 풀렸는지 연락을 했고요. 다만 이혼하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회유하려는 듯한 문자를 보내온 걸 보고서는 저도 살짝씩 들던 불안하던 마음이 싹 해소가 되었어요. 이 새끼랑은 진짜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서 시댁과도 더 이상 안 보고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든 것이었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 싹 데리고 와서는 집에 들어갔어요. 친정 식구와 사촌 남동생까지 나서서는 저희 집에 들어와 제 물건들을 싹 빼는 걸 도왔고 저는 저대로 얘 앞에서 어떻게든 심한 소리를 안 하겠다며 남편을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놓으니 남편도 처음엔 사인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저희 가족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방 안까지 쳐들어와 사인하라고 하니 남편은 벌벌 기면서 그걸 또 시킨다고 사인을 하대요. 전 조금이라도 망설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와, 이 새끼한테는 내가 그냥 지 부모를 위한 간병인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혼에 망설임이 없었고요. 연휴 끝나자마자 관할법원에 가서 이 서류는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추석 끝나고 바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우리 시댁 어쩌면 좋아요. 간병인으로 부려먹으려 한 며느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지들끼리 또 내 남편을 부려먹거나
어떻게든 돈 한 푼 안 쓰려고 발악을 하겠죠. 지들 남매끼리의 처절한 싸움과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이만 퇴장을 합니다. 진짜 더럽고 역겨워서 이 집구석이랑은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